안녕하세요. 이일현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갑자기 라이브를 열었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어, 분석 기법에 대한 Q&A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만든 매크로들이 있어요. 매크로가 있는데 이 매크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라이브를 열었습니다. 제가 연말에 갑자기 여기 프레밍홈 리스크 스코어 요거를 한번 계산할 일이 있었어요. 이걸 계산할 일이 있어서 사실은 SPSS로 명령어를 만들었거든요. 명령어를 만들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를 명령어가 아니라 명령어로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명령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편한데 명령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좀 생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SPSS에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메뉴를 좀 만들었고요. 메뉴를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예전에 몇 가지의 매크로를 만들긴 했었는데 매크로 만들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명령어들 좀 잊어버리고 하다 보니 계속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걸렸나? 명령어 짜는 데는 명령어는 한 하루 정도면 됐었는데 얘를 이제 매크로를 만드는데 한 2주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났더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예전에 또 이제 제가 국건형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국건형 자료에서 무엇을 했냐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긴 하지만 이 만성병 질환이 있을 때 건강이라든가 수명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서 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5가지의 중요 증상 중에서 3개 이상이 되면 대사증후군이다, 메타볼릭 신드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건형 데이터에서 이 대사증후군을 계산하는 거를 예전에 명령어로 만들었었어요. 한 5, 6년 전에 5, 6년 전에 제가 관심 있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대사증후군 환자들의 삶의 질에 관한 것이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럼 대사증후군 환자들을 어떻게 셀렉션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명령어를 만들어 놓고 그냥 배포하고 명령어 사용하실 분 사용하세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애플의 프레미엄 리스크 스코어에서 메뉴를 딱 만들고 났더니 얘도 이제 메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메뉴로 만들었고 요거 메뉴로 만드는데 한 3, 4일 걸렸어요. 많이 기간이 단축됐죠. 많이 단축됐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계속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욕심이 생기는데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에 관한 도구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중에 하나가 EQ5D가 있거든요. EQ5D가 있어요. EQ5D는 우리나라의 국건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일반 패널 데이터 등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이제 건강한 삶의 지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0에서 1 사이에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0에서 1 사이에 나오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마이너스 얼마에서부터 0.95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편의상 0에서 1 사이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하여튼 이런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EQ5D도 한번 메뉴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얘도 메뉴로 만들었어요. 얘는 하루 만에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공식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구현만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Q5D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EQ5D의 여기 E는 유로피안입니다. 유럽. 퀄리티 오브 라이프 5 디멘전. 그래서 뭐냐면 유럽인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5가지 차원, 5개 문항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EQ5D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조금 잘 안 맞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 맞는 문제가 있고, 물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EQ5D를 한국형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문항은 똑같아요. 문항은 똑같은데 계산 공식이 약간 다른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EQ5를 쓸 때는 요 개량된 공식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량된 공식을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좀 더 잘 맞는 삶의 질을,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을까라고 해서 역시 질병관리본부에서 과제를 줘서 이제 요건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나온 지 한 10여 년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힌트 8이라고 8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8문항으로 되어 있는 리커드형 척도, 5점 척도로 되어 있는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만든 김에 요것도 역시 메뉴로 만들었고요. 메뉴로 만들었습니다. 메뉴로 만들고 나서 이제 또 검색을 하다 보니까, 논문을 서치하다 보니까 3년 전에 그 어떤 교수님 한 분이 메타볼릭 신드롬의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사증후군은 결국 뭐냐면 대사증후군이 있다 없다로 평가하거든요. 대사증후군이 있다 없다로 평가를 하는데, 이거를 대사증후군의 심각도 점수, 역시 0에서 1 사이에 나옵니다. 0에서 1 사이에 나오는데, 이 심각도 점수를, 메타볼릭 신드롬을 측정할 수 있는 5가지 지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점수를 부여를 한 거예요. 점수를 부여를 해서 이 대사증후군 심각도 점수를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한 3년 전에 만드셨더라고요. 우연히 찾았어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우연히 찾아서, 그럼 하는 김에 얘도 명령어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메뉴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메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사실은 얘거든요. 이게 이제 프레밍엄 리스크 스코어는 또 다른 말로 카디오발러지 디지즈, 심혈관 질환이죠. 10 years 리스크 스코어. 요걸 가지고 요 점수를 또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리스크 스코어라고 해서 10년 이내에 심혈관 질환이 올 위험도가 몇 %냐, 스코어가 아니죠. 리스크 레시오니까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0에서 30% 사이로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이 5가지 지표들을 입력을 해주면 건강한 사람이 10년 이내에 심혈관 질환이 위험에 올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줄 수 있는 지표가 CVD-10 years risk ratio라고는 스코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메뉴를 만들 때 얘까지 같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요걸 만들다 보니까 논문들을 보니까 이게 대상이 누구냐면 백인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주로 백인과 흑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타 인종. 그런데 기타 인종은 어디 들어가냐? 여기에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여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들을 보니까 어떻게 논문의 결과가 나오냐면,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심혈관계 질환이 걸릴 가능성이 조금 위험하게,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보다 과대하게 나온다라는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CVD-10 리스크를 이제 K, 한국형으로, 역시 동일한 지표를 사용을 했는데 한국형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공식도 이제 우리나라의 교수님 한 분이 만드셨고요. 논문에 억셉트돼서, 좋은 저널에 억셉트돼서 공식이 오픈돼서 그 공식을 가지고 여기다 같이 얹었습니다. 같이 얹었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요게 AS라는 게 하나 더 붙습니다. 이거는 구글링이나 네이버에서 AS CVD-10 해보시면 내용에 대한 것은 잘 나올 겁니다. 저는 뭐 의학 전공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죽상경화성 뇌심혈관 질환, 뭐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심혈관 질환하고 이제 뇌심혈관 질환까지 같이, 뇌질환까지 같이 10년 이내에 위험도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매크로를 제가 연말부터 크리스마스 때부터 지난주까지 해서 대충 2, 3주 정도 해서 요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SPSS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메뉴들은 전부 SPSS. 아이콘이 두 개가 좀 다르죠. 요건 옛날 버전. 아마 이게 26, 27까지는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현재 제가 29 버전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최신 버전이 29 버전이거든요. 29 아이콘이 이렇게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두 개 제가 넣어놨고요. SPSS에서 SPS 메뉴에서 변환이라는 메뉴에 가면 이 6개를 설치하면 6개가 쭉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이걸 또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요거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것은 이제 SPSS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논문을 쓰고자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이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100명 있을 때 그러면 기존의 대사증후군이나 대사증후군 계산기 EQ5D라든가 그다음에 CVD10이라든가 AS CVD10는 네이버나 구글링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 칼큘레이터 계산할 수 있는 웹페이지들이 떠요. 계산할 수 있는 웹페이지들이 뜨고 그 웹페이지에서는 그러면 칸을 딱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별에서 female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연령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값들을 입력을 하면 나중에 칼큘레이터 버튼을 딱 누르면 CVD10이 그래서 3.7%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한 명 한 명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한 명 한 명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그럼 한 명 한 명씩 하려면 만약에 데이터가 100명 있다. 그럼 1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전부 하려면 어떨까요? 100번 눌러야 되거든요. 사실 100번 더 누르죠. 여기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국권형 데이터에서 계산하고 싶다. 그럼 국권형 데이터로는 1년에 조사한 인원이 한 7,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언제 이걸 할 거냐? 그래서 제가 SPS 칼큘레이터를 만든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서치를 해봤는데 연말부터 서치를 해봤는데 SPSS에서 칼큘레이터가 없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구현해주신 분도 있고 R에서 명령어를 이용해서 구현하신 분들은 있었지만 SPSS에서 구현되어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만든 거고 만들다 보고 났더니 그러면 이런 개인별 칼큘레이터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이거는 엑셀에서 엑셀 제가 만든 이지플로우 스태티스틱 엑셀 매크로 있잖아요. 현재 2.0까지 2.0까지 나와 있는데 얘를 이번에 하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칼큘레이터를 전부 다 엑셀에 탑재를 했고요. 탑재를 했고 그다음에 또 몇 가지 또 좀 수정도 해서 그래서 3.0 버전을 지금 완성을 해서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테스트 중에 있어서 요거는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 중에 공개할 거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제가 엑셀 매크로 요거 이제 3.0에 대해서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라이브 하면서 하는 김에 요 매크로뿐만 아니라 그동안 나왔었던 제가 만든 매크로에 대한 설명까지도 차근히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화요일 일회성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2번 내지 3번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음 주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매크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 먼저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십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고요. 뭐 공지사항이 있는데 공지사항보다도 여기 이지플로우 스태티스틱이라는 메뉴로 바로 가십니다. 여기 가면 돼요.
이지플로 스태티스틱이라는 메뉴로 바로 가고요. 그리고 이 이지플로 스태티스틱 매크로에 가면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매크로들이 여기 6개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6개 있습니다. 6개가 있어요. 아, 네. 우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라이브가 아직 서툴러서요. 쌍방향 소통이 좀 어색해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6개 매크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든 매크로, 예전에 만든 매크로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전에 만든 매크로도 이렇게 있고, 요게 여기 엑셀 매크로가 3.0은 이제 다음 주에 오픈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잔차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분석 메뉴에 탑재되는 매크로입니다. 요건 예전에 한번 했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6개 매크로가 있어요. 그러면 6개 매크로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일단 대사증후군 우리가 맨 처음 저를 속속였던 프레이밍엄 리스크 스코어 CVD10 칼큘레이터 인 SPSS 매크로를 딱 누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이 있어요. SPE라는 파일하고 SPD라는 파일이 있어요. 자, 요걸 누르시면 돼요. 어떤 걸로 누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로 누르도 상관없는데 SPSS 24 이상 버전이신 분들은 24 이상 분들은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고 SPSS 23 이하 버전은 얘만 가능합니다. 확장자가 얘만 가능. 그래서 조금 더 범용성이 있는 건 요게 더 범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요 파일이 이제 두 개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나중에 이제 실행을 시켜 보면 화면 인터페이스가 약간 달라요. 이게 조금 더 예뻐요. 기능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가 용량이 좀 커요. 용량이 크다라고 해서 많이 큰 건 아니고 큰 차이는 없으니까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뭐 샘플 데이터는 그냥 샘플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이렇게 다운이 돼요.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샘플 데이터도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C 드라이브에 다운로드 폴더에 가면 이렇게 파일들이 다운로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파일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SPD라는 파일이 있죠. 메뉴 생긴 게 동일하게 두 개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SAV라고 되어 있는 것은 데이터고 SPD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만든 이제 메뉴 매크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프로세스 매크로가 있죠. 헤이즈 교수님이 만든 프로세스 매크로, 그 프로세스 매크로도 다운로드 받으면 SP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SPS에서 어떻게 탑재하느냐?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탑재가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그런데 가끔 가다가 더블 클릭해서 탑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더블 클릭에 탑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메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4 버전에는 확장이라는 메뉴에 로컬 확장 펀들 설치라는 메뉴가 있고 23 이하 버전에서는 유틸리티라는 메뉴에 확장 번들의 로컬 확장 번들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9 버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9 버전을 보여드리고요. 23 버전 잠깐만요. 23 버전이 있는지도 제가 좀 확인해봐서 23 버전이 23 버전이 안 보이네요.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 메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확장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유틸리티에 사용자 정의 대화 상자 설치라는 메뉴가 있어요. 확장, 유틸리티, 사용자 정의 대화 상자 설치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창이 하나 뜨겠죠. 이렇게 대화 상자가 하나 딱 뜹니다. 대화 상자 뜨면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 있죠.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얘를 하나씩 차분히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EQ5D다. 그럼 EQ5D를 열어서 열기 버튼을 눌러주면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요 메시지가 떠요. 새로운 버전을 설치할 거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전 버전을 삭제하고 설치가 됩니다. 나머지도 6개 차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환이란 메뉴에 이렇게 6개 EQ5D, 힌트 8, 메타볼릭 신드롬, 메타볼릭 시비어티 스코어,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리스크 스코어, 그다음에 ASCVD10 calculator in SPSS in 6개의 칼큘레이터가 매크로가 설치가 됩니다. 6개 설치가 됩니다. 위치는 이 자리에서 돼요. 변환이라는 메뉴 밑에 여기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이라는 요 자리 밑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요 순서는 어떻게 하냐? 먼저 설치한 게 밑으로 갑니다. 순서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제일 먼저 ASCVD10을 설치했기 때문에 ASCVD10 여기고요. 그 다음에 FRS,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심각도, 대사증후군 힌트 8, EQ5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치한 순서대로 밑으로 간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제가 FRS CVD1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열었으니까 프레이밍엄 리스크 스코어 매크로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떠요. 보면 직관적이죠. 성별이 있고요. 성별인데 남자는 1, 여자는 2로 입력하라는 얘기입니다. 남자는 1, 여자는 2로 입력하라는 얘기고요. 지금 샘플 데이터로 여기 가져와 있는 이 샘플 데이터는 제가 국권형 데이터입니다. 국권형 데이터에서 우리가 필요한 변수만 딱 제가 저장한 거거든요. 저장한 거예요. 그리고 연령은 만 나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흡연은 현재 흡연을 1. 그 다음에 과거 흡연하고 비흡연은 0으로 입력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토탈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요거 on medicine for hypertension이라고 되는 것은 고혈압약 복용 여부입니다. 역시 복용하면 1, 복용하지 않으면 0. 결국 뭐냐? 이거는 진단을 이제 받았으면 1이고 안 받았으면 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SBP가 되고 그 다음에 당뇨 진단. 당뇨 진단을 받았냐 안 받았냐입니다. 1, 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성별 입력하고 나이 입력하고 현재 흡연, HDL 콜레스테롤, 토탈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혈압 복용량, 그 다음에 수축기 혈압, 그 다음에 당뇨 여부를 입력한 겁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맨 뒤에 이렇게 4개의 변수가 생성이 됩니다. 4개 변수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성별 있고 연령 있고 그 다음에 흡연, HDL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토탈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혈압약 복용 여부. 근데 보시면 국권형 데이터는 혈압약 복용 여부가 0, 1로 되어 있고 8하고 9가 있어요. 8하고 9. 8하고 9는 결집값이잖아요. 해당 사항 없음 부분입니다. SBP 그 다음에 당뇨 여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두 응답한 요 사람만 FRS 스코어가 계산이 된 거고 CVD10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31%라고 나온 건 뭐냐면 요거를 눌러주시면 레이블까지 제가 다뤄놨거든요. 그런 뭐냐 CVD10에서는 30%를 넘으면 무조건 30% 초과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0.1%인가 이때는 0.1%인가 1%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 그래서 요거는 요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리스크를 계산할 때 여기에서 이게 그룹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0에서부터 결국 30%까지가 있잖아요. 30%까지 있는데 5%인가까지가 로우 리스크. 그 다음에 7.5분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간. 그 다음에 여기가 하이 리스크.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 그룹으로 나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심장 나이.
현재 신장 나이가 몇 세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은 61세의 남자인데 CVD10 스코어가 30%를 넘어버리죠. 그러면 10년 이내에 심혈관계 질환이 걸릴 가능성이 30%를 초과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이리스크가 되고 심장 나이는 82세,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메뉴들을 살펴보시면 제가 여기 FRS니까요. 요 밑에 화면을 캡처해놨고요. 메뉴 화면이고 결과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 논문입니다. 원 논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2008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2008년도에 나오는 프레밍엄 심장병 연구에 관련된 곳 이 논문에서 여기 DOI도 있으니까 이 논문이 궁금하신 분은 요거 제가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요걸 누르시면 자동으로 논문 원문으로 이동이 됩니다. 원문으로 이동이 되니까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메뉴를 살펴보시면 오버하우스는 여기는 이제 제가 만들었던 정보하고 정보하고 뭐 이건 제 정보죠. 그래서 정식 이름이 이지플로우 프레밍 리스크 스코어 칼큘레이터 정식명이고 그 다음에 제가 DOI 등록돼 있어서 DOI이고 그 다음에 제 ORICD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논문이 요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ASCVD10 스코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레이스 인종이 돼 있죠. 백인, 흑인, 성별, 연령, 스모킹, 토탈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SBP, 심장 혈관 고혈압약 복용 여부, 그다음에 당뇨 여부가 됩니다. 그리고 요 두 개는 뭐냐면 LDL 스코어가 LDL 콜레스테롤이 190 이상인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다음에 과거에 뇌심혈관 질환이 있었던 사람들도 계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거를 만들어준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역시 계산이 됩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재미난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about은 역시 그냥 정보고요. 여기 other race option example이라고 돼 있어요. 요것은 뭐냐면 other 다른 인종일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남자인 경우에는 요 지수들이 있습니다. 요 지수가 있어요. 한국 여자일 경우에는 또 다른 지수가 있어요. 또 다른 지수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 여기서 보시면 ASCVD10 여기 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관련 논문 역시 링크 걸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실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논문이 지금 2013년에 딱 봐도 한국 분들이죠. 그래서 한국형으로 만들어 관련된 ASCVD10 스코어를 계산한 한국형 지수입니다. 이 관련 논문 여기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더레이스에서 체인지 코에피션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딱 누르시면 여기 딱 나와요. 여기 딱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어떤 값들이 있죠. 어떤 값들이 있죠. 이게 지금 SPSS 메뉴가 원래는 제가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 여기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거든요. 남자의 코에피션트예요. 개수들이고 여자의 코에피션트 개수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성별 있고 연령, 그 다음에 스모킹 이런 지수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SPS 메뉴가 양쪽으로 두 칸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두 칸밖에 지원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칸을 제가 지수값들만 이렇게 별도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코에피션트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그래서 지금 같이 안 보이니까 제가 여기 볼게요. 자, 요걸 창을 누르시면
이거 같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지? 잠시만요. 이렇게 좀 줄여놓고 하겠습니다. 여기 개수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차례대로 보면은 코에피션트에서 LNAG 9.36이 9.36이 돼 있죠. 요거는 뭐냐면 연령의 개수값이에요. 코에피션트예요. 연령이 정확하게는 그냥 연령이 아니라 연령을 로그로 취한 겁니다. 로그로 취한 거예요. 그래서 차례대로 요게 이렇게 개수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한국인들 대상으로 할 때는 요 값 지금 입력되어 있는 요 값이 근데 요거는 이제 또 상수들이고 요 값들이 제가 논문에 찾아 다 입력해 놓은 값이기 때문에 바꾸실 필요는 없고 제가 요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게 ASCVD10이 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 백인들하고 흑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 계신 스페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요 지수가 혹시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다른 나라들까지는 다 검색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 있는 미국이나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이라든가 동남아 또는 라틴 이쪽에서 이런 연구들이 있었을 때 그러면 그분들한테 요거를 바꿔서 입력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요거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ASCVD10 같은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 구현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파일을 열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CVD10 홈페이지에서 샘플 데이터 다운로드 받으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동일하게 나오는데 여기 있는 샘플 데이터는 보면 굉장히 적게 있죠. 굉장히 적게 있죠. 이건 왜 적게 나와 있냐면 원래 그 원 논문 있었잖아요. 원 논문에서 샘플로 제시한 그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제가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매크로의 결과가 원 논문에서 샘플로 만들어진 데이터와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변환 ASCVD10 칼큘레이터 SPSS 선택하시고요. 차례대로 인종, 성별, 연령, 그 다음에 스모킹, 콜레스테롤, HDLC, 그 다음에 SBP, 그 다음에 여기 혈압약 복용 여부, 그 다음에 당뇨 여부,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 여기 아니구나. 여기 LDL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여기가 히스토리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보시면 인종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인종이 1, 2, 1, 2, 3 이렇게 돼 있죠. 요게 3이 지금 저 같은 지금 이게 지금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으로 된 거고 1은 백인, 1은 흑인 된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국권형 데이터로 ASCVD10을 보고 싶으면 인종이라는 변수 새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인종이라는 변수 새로 만들어서 전부 값을 뭘로 입력하냐? 3으로 입력해 놓고 하시면 돼요. 즉 국권형 데이터에서 ASCVD10을 계산하고 싶으면 레이스 변수명은 상관없어요. 변수명은 알아서 만드시면 됩니다. 인종이라는 변수를 만드시고 요 값을 전부 3으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종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럼 10년 이내에 뇌심혈관, 죽상경화성 뇌심혈관 질환인가요? 정확한 풀네임 기억 안 나네요. 그것이 10년 이내에 이런 질환이 발생할 비율입니다. 확률이신 거죠. 2.1%다, 3.0%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데이터 한번 열어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대사증후군 한번 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 메타볼릭 신드롬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샘플 데이터도 또 열고요.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국권형 데이터에서 온 겁니다. 국권형 데이터에서 온 건데, 자, 변환의 대사증후군 여기에다가 신드롬 넣어야겠네요. 이지플로우 메타볼릭 신드롬 칼큘레이터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뭔지 아시겠죠? 성별 넣고요. 이게 허리둘레죠? 허리둘레. 그 다음에 이제 글루코스, 하이 블러드 슈가니까 글루코스, 공복혈당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당뇨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 여기 데이터가 빠져 있네요. 그 다음에 SBP, DBP 넣어주면 되고, SBP, DBP 넣고, 혈압약 먹는지 안 먹는지,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TG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면 자동으로, 제가 파일을 잘못 열었어요. 자동으로 여기에 변수가 두 개가 생성이 됩니다. MBS하고 메타볼릭으로 되어 있던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여기는 개수가 출력이 됩니다. 0, 1, 2, 3, 4, 5 개수가 출력이 되고요. 메타볼릭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이렇게까지는 0, 3개 이상이면 1. 그래서 1이면 대사증후군, 0이면 정상으로 출력이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홈페이지 한번 가서 대사증후군 여기 메타볼릭 신드롬 칼큘레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건 뭐냐면 이 옵션 있죠? 옵션을 딱 누르시면 이게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한국인들의 기준이에요.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WHO에서 정한 기준인데 차이점이 있으면 한국인은 여기 허리둘레가 90cm고 여자가 80cm입니다. 근데 미국인들 대상으로 따지면 이게 102cm거든요. 좀 달라져요.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기준이 혹시 바뀌면 바뀔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SBP는 혈압은 혈압약을 먹거나 또는 SBP가 130 이상이거나 DBP가 85 이상이면 대사증후군 증상으로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이 바뀔 필요가 있으면 여기다가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보면 변수명이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네요. MB5하고 그 다음에 그룹 메타볼릭 0, 1로 출력이 됩니다. 0, 1로 출력이 되는데 여기서 요 단추 이렇게 생긴 단추가 있어요. 요걸 단추를 누르시면 우리가 SPSS에서 변수 값을 정의하잖아요. 성별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 1은 남자, 2는 여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죠. 그렇게 해주면 이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한 값으로 보여줄 거냐, 레이블로 보여줄 거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제 홈페이지에서 화면 캡처는 여기는 뭐냐, 레이블로 보여준 걸로 캡처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사증후군 심각도 점수 한번 볼까요? 심각도 점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심혈관계 아니네, 제가 파일을 잘못 선택했나? 잘못 선택했네요. 여기 메뉴에 대사증후군 심각도 점수 계산기 이렇게 나와 있고, 요 뒤에 보면 요게 논문입니다. 관련 논문. 이게 관련 논문입니다. 이게 지금 2019년에 나왔어요. 2019년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최신에 나온 논문이고, 이 논문을 역시 클릭해서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이 됩니다. 원문 이동이니까 원문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 이게 2010년에서 2015년 6년 사이에 국권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국권형 데이터 몇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적 관찰을 해서
아니 심혈관계 질환이 걸리는지 안 건지를 판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제 2019년 논문인데 요걸 이용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 뭐냐 10년 이내에 대사증후군 나중에 가면 CVD10, ASCVD10 얘네들하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010년에 처음 관찰한 사람은 어떻게 10년 후를 추적 관찰해서 그 기간에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니 대사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 추적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에서는 국권형 데이터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심평원 자료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개인이 연결해달라고 해서 연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펀딩을 따서 펀딩을 해서 이런 연구를 하겠다라고 펀딩을 따고 그 펀딩을 하기 위해서 국권형에 조사한 자료의 사람들을 다른 데이터들하고 연동을 시킨 겁니다. 연동을 시켜서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한 거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이게 이제 계산 공식인 거예요. 남자, 여자고 연령을 20에서 59세까지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사증후군의 심각도 점수니까 대사증후군이 걸릴 위험도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대사증후군 위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연령을 비교적 낮은 연령으로 59세까지만 한 겁니다. 59세까지 했는데 연령을 구분해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20에서 59세 전체, 이게 오버올 전체 대상으로 했을 때 위험도가 얼마, 심각도 점수가 얼마냐. 그 다음에 20, 30대에서 점수, 40, 50대의 점수를 각각 공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공식이에요. 공식인데 자세히 보시면 상수항이 있고 FRG, 글루코스죠. SBP 있고요. 허리둘레 있고요. 단위가 이건 센티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이거는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지표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TG가 있어요. 이런 공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논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제 제한점 한계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2010년에서 2015년에 국권형 데이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러면 19년에 논문이 나왔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10년을 추적 관찰을 하면 2010년인 사람들의 정보는 어떻게? 2020년이죠. 그래서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대사증후군이 판정이 됐냐 안 됐냐를 추적 관찰한 거예요. 그럼 여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뭐죠?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2015년은 그러면 2015년 데이터부터 언제까지? 2019년에 논문이 나왔으니까 이게 사실은 데이터는 그러면 2018년 그럼 6년, 7년, 8년 3년밖에 추적 관찰을 못했다는 얘기가 돼요. 2010년에 조사한 사람들은 2018년이니까 8년을 추적 관찰을 한 거고 요분들은 몇 년? 3년밖에 추적 관찰이 안 된 거란 얘기죠. 즉 추적 관찰 기간이 적기 때문에 이 공식을 적용했을 때 좀 더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논문의 제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2014년이잖아요. 2024년이죠. 그러면 2015년인 사람들을 추적 관찰하면 그러니까 2010년에 조사한 사람들은 언제? 2019년. 왜냐면은 10년 내로 할 거니까 2011년에 조사한 사람은 2020년까지를 추적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대상자를 가지고 팔로업 기간이 늘어나니까 동일하게 이 팔로업에서 이대로 하게 되면 계산 공식은 다시 만들어질 거고 계산 공식이 좀 더 정확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재밌어요. 내용이 좀 재밌는데 이렇게 논문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와요. 나중에 이제 가면 이제
이게 이제 대상자가 누구냐. 이 사람들의 이제 이건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는 걸 거쳐서 한 거고요. 아무래도 확인적 요인 분석, 의학 논문에 확인적 요인 분석했으니까 사회과학 논문에서는 구조방정 의식의 확인적 요인 분석을 했으니까 의사 아마 좀 생소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적합도는 비교적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기 NFI와 CFI라는 지수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팔로업 기간이 짧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는 이제 지표의 성격하고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는 아는 이제 개념하고 우리가 이 논문에서 다룬 5가지 지표도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리감 있어 이런 게 나온 거고요. 테이블 2번에는 요 계산 공식이 그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어요. 근데 재미난 게 요겁니다. 재미난 게 요건데요. 이게 ROC 커브를 그린 거예요. ROC 커브를 해서 이 지표에 의한 즉 20에서 59세인 사람들 전체를 대상했을 때 대사 증후군을 얼마만큼 잘 판정하느냐를 봐서 민감도 특이도를 본 겁니다. 90%, 80%. 20에서 20, 30대는 90%, 86%. 그다음에 40, 50대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남자, 여자일 때. 그래서 이런 연구들까지 이렇게 쭉 해놔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논문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각보다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여력이 되시면 펀딩을 신청하셔서 지금 올해 하기 딱 좋죠. 왜? 이제 10년 된 기간이 됐으니까. 10년 기간이 됐으니까 7,000명 2000년 1, 2, 3, 4, 5, 6년이네요. 2010년부터 2015년 6년에서 20에서 59세 성인들만 따지면 한 해당 보통 한 4,000명 될 거예요. 4,000명. 성인들만 대상이 되니까 그럼 4,000명에서 6년이니까 24,000명 자료를 팔로우해서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사증후군 심각도 점수 계산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성별 입력하고 나이 그다음에 공복 혈당 SBP 허리둘레 HDL 콜레스테롤 하나가 왜 빠졌죠? 저 다운로드 받으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다운로드 받으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있을 거고 일단 그냥 이거 넣을게요. 다른 변수 여기는 이제 문자형 변수가 들어서 안 들어있구나. 그래서 어떤 변수 집어넣으면 값이 계산되게 나와 있습니다. 계산되게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관련 논문 써 있습니다. 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Q5D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전부 다 안 넣어놨나 봐요. EQ5D 여기 있다. EQ5D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거기에 데이터가 여기 안 넣어놨네요. 자, EQ5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역시 국권형 데이터입니다. 국권형 데이터에서 요만큼 EQ5D 5문항을 가져온 거고요. EQ5D 5문항을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국권형 데이터가 계산되어진 EQ5D 점수가 있습니다. 자, EQ5D 칼큘레이터를 보시면 여기에 보면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EQ5D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3L과 5L이 있습니다. (3L과 5L) 있어요. 3L은 1, 2, 3으로 물어본 거고요. 5L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5개의 문항이 있었죠. 5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문항에서 지장이 없다, 조금 지장이 있다, 매우 지장이 있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 응답으로 응답하게 한 거죠. 5L은 요게 5점 척도처럼 물어보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체인지 여기 보시면 체인지 레퍼런스 돼서 여기 나오니까 EQ5D에 요 값이 있어요. 요것도 네이버나 구글에서 논문을 검색해 주시면 한국인의 EQ5D 뭐 타당도 이런 식으로 논문 검색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용역을 줘서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간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 원 보고서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PDF 파일로 돼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EQ5D에 대한 체계라든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등이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링크 안 걸었습니다. 링크를 안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5점 척도를 했을 때 이게 역시 이것도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전부 만들어 놨어요. 선택하시면 되고 얘를 운동 능력, 자기관리, 일상생활, 통증, 불안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되고 자, 실행 누르면 이렇게 확인하면서 결과가 나옵니다. 자, 확인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국권형 데이터하고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자세히 보세요. 제가 보시면 이게 원 데이터거든요. 원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요 값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이죠. 두 개. 1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EQ5D 칼큘레이터로 3L로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요 자리가 1이 아니라 0.95예요. 요게 달라요. 요게 달라요. 요거는 그래서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를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예요. EQ5D 공식은 점수는 1 마이너스 0.05에 플러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EQ5는 어디서 0에서 1 사이에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0에서 1 사이에 나와. 그래서 왜 처음부터 1이라고 딱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맥시멈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빼기가 얼마예요? 상수항인 0.05를 빼줘요. 그리고 1번 문항에 2로 응답했으면 0.096을 더 빼주는 거고 1번 문항에 3이라고 응답했으면 0.418로 응답하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문항이 전부 1로 응답했으면 1 마이너스 0.5에 플러스가 되는데 보시면 요게 M2라고 되는 게 뭐냐? 1번 문항에 2로 응답한 거야. 1번 문항에 상무로 응답한 거야. 그러면 만약에 1번 문항에 2로 응답했으면 얼마? 0.096을 더 빼주는 거라는 얘기라고 해요. 그런데 보시면 1이 없죠. 1인 사람들은 0이에요. 그러면 모두 1로 응답을 했으면 1 마이너스 0.05에 여기가 얼마냐? 0.00000이에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0.95가 되죠. 0.95가 돼요. 그리고 모두 만약에 3으로 입력했다라고 하면 모두 3으로 입력하면 1 마이너스 0.05에 플러스 3으로 입력했으면 요 값인 거예요. 요 값. 그 다음에 여기 N3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상수항이 여기서 N3에서 여기서 요만큼 여기 요거 6개를 한 값을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모두 1로 입력했으면 그럼 뭐가 얼마 돼요? 0.9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0.95가. 그럼 만약에 여기가 전부 3이라고 입력했으면 자, 전부 3이라고 입력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볼게요. 자, 그대로 실행시킵니다. 자,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0.17. 그래서 EQ5D의 3L의 최소값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0에서 1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얼마냐? 마이너스 0.17에서 0.95까지 나옵니다. 0.95까지 나와요. 이게 전 세계 기준의 공통인 거예요. 물론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에피션트 값이 개수값이 국가마다 약간 차이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EQ5D의 장점 중에 하나가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대상 점수를 기준을 만약에 바뀌어지면 국가마다 연구들이 이루어지면 그 개수값은 바꿔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애초에. 자, 그런데 지금 파일을 다시 보시면 원래 국권형 데이터는 국권형 데이터에서 보시면 얘가 얼마로 되어 있느냐? 1로 되어 있어요. 1로. 우리 0.95인데. 그래서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정식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EQ5D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그 용역을 하고 과제 수행을 한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최종 공표할 때 당시에 요 조항을 회의에서 요 조항이 들어갔나 봐요. 이게 뭐냐? 모두 일로 응답하면 이거는 EQ5D의 원래 점수는 몇 점이 나와야 돼요? 0.95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모두 건강한 상태니까 1이라고 하자라고 회의가 됐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시면 여기 자 디멘전 5의 all 1 프로파일 이게 이런 걸 프로파일이라고 하거든요. 5개의 응답이 모두 111로 돼 있으면 EQ5D는 1.0으로 고정을 하라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1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1로 고정 안 하고 원래 나온 값으로 최대값을 0.95로 놓고 싶다라고만 그냥 선택하시면 되고 체크 해제를 하시면 되고 1로 고정하고 싶으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5L을 점수면 마찬가지입니다. 5L을 따져올 때도 역시 1로 고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5L을 했을 때 개수값의 기준이 좀 달라지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값이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값이 3에서는 0.91이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개발된 힌트 8을 보시면 여기 힌트 8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힌트 8에 보면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제가 요 뒤에다가 레퍼런스를 이제 달려고 하다가 미처 못 달았는데요. 제가 한번 기회 되면 다시 제가 찾아서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힌트 8의 문항들이 있어요. 문항들이 있습니다. 자, 기술 통계 잠깐 살펴볼까요? 기술 통계를 살펴보시면 여기는 점수가 어떻게 되냐? 1에서 4점까지. 1에서 4점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8 그리고 여기 8, 9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해당 없음하고 결칙값이 되는 거죠. 해당 없음 결칙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역시 2021년에 2021년 국권형 자료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국권형 자료의 특성을 살펴보면 국권형 자료는 2020년에는 EQ5D로 되어 있어요. 근데 2021년부터는 EQ5D가 아니라 힌트 8으로 되어 있습니다. 힌트 8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EQ5D로 가는 논문을 쓰겠다, 국권형 자료를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왜 없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22년에는 지금 아마 뭐가 들어올지 이번에 공개가 되죠. 공개되면 확인할 것 같은데 19년 자료도 힌트 8일 거예요. 19년 자료도. 근데 19년 자료에 EQ5D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어쨌든 그렇게 놓고 힌트 8을 선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8가지를 넣어주게 되어 있고요. EQ5D하고 문항의 내용이 좀 다르죠. 계단 오르기, 통증, 기운, 일하기, 우울, 기억, 잠자기, 행복. 전반적인 행복. 그리고 여기 프로파일을 모두 8가지 디멘전이 모두 1일 때 1로 고정할 거냐 말 거냐입니다. 고정할 거냐 말 거냐인데 기존에 이제 2020년까지의 국권형 자료에서는 EQ5D가 계산이 됐고 21년도에서부터는 힌트 8으로 조사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20년 자료의 EQ5D는 국권형에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권형 자료 EQ5D를 쓸 때는 그냥 그 값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21년에 힌트 8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힌트 8에서는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힌트 8으로 삶의 해질 점수를 쓰겠다라고 하면 제가 만든 매크로 이걸 가지고 계산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주의할사 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또 역시 제가 공식적으로 질문
문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 왔는데 왜냐하면 21년 자료는 계산을 안 해놨기 때문에 안 해놨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이제 22년 자료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때는 22년 자료에서부터는 삶의 질이 힌트 에이스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제가 보지를 못해서 짝수년은 EQ5대로 하고 홀수년에는 힌트 에이스로 할 거냐 아니면 21년부터는 계속 힌트 에이스로 할 거냐 요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이제 12월에 발표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참석했으면 확인했을 텐데 발표 때 참석을 못해서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힌트 에이스로 어쨌든 홀수년에 힌트 에이스를 조사한다라고 하면 23년 자료가 될 거고 21년부터라고 하면은 올해 자료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힌트 에이스를 국권형 팀에서 계산해서 줄 건지 안 줄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줄 건지 안 줄 건지 모르겠는데 계산해서 준다라고 하면 얘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해 주겠죠. 해주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된 경우에 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이제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받아서 요거는 제가 답변을 아직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힌트 8 같은 경우는 지금 국권형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패널들에서도 힌트 8을 이용한 삶의 질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측정을 하는 지표들이 패널 데이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패널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패널 데이터에서 힌트 8을 이 점수를 계산해 줄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여기 보시면 잠깐 제가 계산 공식 안 넣어놨네요. 계산 공식이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거든요. 아까 이렇게 하면 계산이 돼서 이렇게 힌트 A 점수가 나온다라고 했죠. EQ5D를 보면 EQ5D의 계산이 이게 3점 촉도일 때 이렇게 값들이 있어요. 근데 힌트 에이스는 4점 촉도니까 여기는 5L이니까 5개 있었잖아요. 그러면 힌트 에이스를 따지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 1, 2, 3, 4, 5, 6, 7, 8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2개가 있거든요. 상수항이 2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계산하기에는 컴퓨터를 좀 잘하시고 명령어에 좀 익숙하신다라고 하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힘드실 거란 얘기죠. 그래서 다른 패널들에서 점점 힌트 8을 추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산해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매크로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일단 제가 맨 처음에 시작은 여기 프레밍엄 리스크 스코어 CVD10 이어스 리스크 레이트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6개까지까지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직 칼큘레이터 관련된 이제 지수들을 계산하는 것들은 다른 것들은 아직 몰라서 이제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이제 이런 매크로 만들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관련 논문하고 계산 공식하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김에 몇 가지 설명 오늘 한 김에 좀 더 하죠. 뭐냐면 여기 보시면 기존에 이번에 새로 만든 요거 외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매크로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 매크로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별량 정규성 마르디아 멀티베리에이터 노멀리티 테스트라고 하는 다별량 정규성 검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귀 분석이라든가 구조 방정식을 하기에는 다별량 정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다별량 정규성을 검증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더블 클릭하거나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뉴가
기술 통계 메뉴에 여기 보면 이지플로우 노멀리티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잔차 검정이라는 게 있어요. 역시 보면 이지플로우 레지듀얼 테스트라는 매크로가 생기는데 회귀 분석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차가 정규성이고 등분산이어야 돼요. 잔차가 정규성이고 등분산이어야 됩니다. 이걸 잔차 검정이라고 하고 얘를 모형 적합도라고 합니다. 회귀 분석에 모형 적합도로 하는데 여기 둘 다 p-밸류가 0.05보다 크다라고 나와야 우리가 분석한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요. 적합하다. 근데 만약에 정규성을 만족을 못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정규성을 만족을 못하면 회귀 분석 못합니다. 회귀 분석 못해요. 그땐 뭐 하면 되냐, 제너라이즈 리니어 모델 GLM을 하시면 됩니다. GLM. 그 GLM이 해당되는 분석이 감마 회귀 분석, 음이항 회귀 분석, 포화송 회귀 분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한 분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등분산성을 만족 못했다. 등분산성을 만족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때는 이분산 회귀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산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산 회귀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치 요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t-테스트 할 때 t-테스트도 정규성과 등분산성 조건이 있죠. 그래서 t-테스트에서 정규성을 만족하면 t-테스트 하면 되는데 정규성을 만족 못한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비모수 검정하잖아요. 여기는 비모수 검정. 매뉴틴이 하죠. 등분산성, 리벤의 등분산 검정이라고 있죠. 리벤의 등분산 검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벤의 등분산 검정에서 만족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족 못하면 그때는 이분산 t-테스트를 하죠. 일명 웰치 테스트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회귀 분석에서 정규성을 만족하면 비모수 회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모수 회귀 분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응되는 것이 뭐냐? 바로 GLM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등분산을 만족을 못하면 이분산 t-테스트를 하듯이 이분산 회귀 분석을 해야 돼요. 이분산 회귀 분석. 그래서 이분산 회귀 분석을 할 때 쓰는 것이 이게 이분산성 회귀 분석이라는 거. 그래서 헤테로스케티 컨시던트 HC 리그레이션이라고 약자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이게 첫 번째 잔차의 잔차 검정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HC 리그레이션, HC 리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분산 회귀 분석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이 자료를 가지고 그냥 하죠. 이 자료를 가지고 그냥 이걸 독립변수라고 놓고 이걸 종속변수라고 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분석에서 기술 통계의 이지플로우 멀티베리에이트 노멀리티 테스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종속 변수하고 독립 변수를 모두 투입을 합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통제 변수를 다 넣으면 됩니다. 이때 통제 변수가 성별과 같은 변수, 학력과 같은 변수가 통제하고 싶으면 뭐 합니까? 더미 변수로 만들어서 회귀 분석을 하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통제 변수에서 범주형 변수는 그냥 넣으시면 안 됩니다. 더미 변수로 통제해서 분석하시면 돼요. 더미 변수로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나온 거죠. 여기 나오는데 보면 마르디아의 다별량 정규성에서 첨도가 있고 다별량 첨도가 있고 Z값이 있고 p-밸류가 있어요. p-밸류가 0.001보다 작죠. 정규성 만족 못하니까 이 자료는 뭐 해야 되냐? GLM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귀 분석이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GLM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판정까지 해놨습니다. 마르디아의 다별량 정규성
다별량 첨도를 이용한 다별 정규성 정규성 과정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판정까지 해놨어요. p-밸류가 0.05보다 크면 정규성을 만족한다라고 나옵니다. 정규성을 만족 못한다. 그러면 요 뒤에까지는 뭐 안 썼지만 만족하면 회귀 분석을 해도 된다. 만족 못하면 GLM으로 해야 된다. 뭐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회귀 분석 메뉴에 가시면 회귀 분석 메뉴에 가면 여기 레주디알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지플로우 레주디알 테스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종속 변수 넣고 역시 독립 변수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게 잔차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의 잔차 분석은 여기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잔차 분석할 때 역시 통제 변수도 같이 넣고 하시면 돼요. 통제 변수도 같이 넣고 하시면 되고 범주형 통제 변수는 더미 변수로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맨 뒤에 나오는데 여기는 이 부분이 잔차 정규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잔차 등분산성입니다. 자,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뭘 하냐? GLM으로 가시면 돼요. GLM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잔차의 정규성은 만족했는데 잔차의 등분산성을 만족을 못했다? 그러면 뭘로 가느냐? 이분산 회귀 분석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분산 회귀 분석으로 가시면 돼요. 둘 다 만족을 못했다? GLM으로 가시면 됩니다. GLM으로 가시면 돼요. 자, 잔차의 등분산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브루시-페이건. 그 다음에 코앵커. 둘 중에 아무거나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검정력이 높아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고 역시 얘도 판정은 해놨어요. 판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자료가 잔차의 정규성은 만족을 했는데 잔차의 등분산을 만족을 못했다라고 치죠. 못했다고 쳐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분산 회귀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분산. 그래서 이지플로우 HC 리그레션. 이분산 회귀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생긴 메뉴. 지금 요거에 보면 테두리가 이렇게 져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이콘이 3개가 나와 있죠. 요 아이콘은 변수의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수의 유형인데 하여튼 요게 SP 이렇게 되는 게 SP2 파일이에요. SP2 파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기 또 하나 있잖아요. 메뉴가 좀 다르죠. 메뉴가 좀 다르죠. 요게 조금 아마 설치하면 이하고 좀 다를 겁니다. 여기 아마 설치하시면 요게 아마 생길 거예요. 이게 생길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좀 생긴 게 나와요. 생겨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이 HC 리그레이션인데 선택하고 역시 동일하게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면 되는데 요게 아까 HC라고 됐잖아요. 그 HC가 바로 요거예요. 이분산성 보정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보정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여기까지 화이트까지 따지면 5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 3번째 데이비슨 맥키논이라고 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떠요. 결과가 뜨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요만큼이 회귀 분석 결과입니다. 요만큼 회귀 분석. 자세히 보시면 여기 R 스퀘어 값 있고요. F 값, P 값 있고 그 다음에 여기 B 값, SE 값, T 값, P 밸류가 나옵니다. P 밸류가 나옵니다. 우리 회귀 분석할 때 베타 나오잖아요. 베타 안 나옵니다. 베타 없습니다. 베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B 값이 있는데 요 B 값은 그냥 요 자료를 가지고 회귀 분석한 거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여기 표준 오차거든요. SE 값이 다릅니다. SE 값이. 즉 이분산이면 뭐냐? 표준 오차를 보정을 해줘요. 표준 오차를 보정해줄 때 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분석해 보면 코에피션트는 같습니다. B 값은 같아요. 일반 회귀 분석하고. 자, 회귀 분석에서
5개 선택해서 분석하고요. 그 다음 HCV 리그레이션에서 이렇게 분석할게요. 그럼 결과를 보시면, 자, 여기서 이만큼은 좀 삭제하고,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1.212 마이너스 092 001, 1.212 소수점 셋째 자리냐 넷째 자리냐 차이밖에 없죠. 결과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R제곱값을 보시면 여기 저 뭐 하니까 좀 해놓을게요. 한꺼번에 안 보여서 같이 보이게 제가 편집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R제곱값이 0.809, 여기 R제곱값이 8092, F값이 4933.676. 근데 여기 F값 보시면 여기 좀 다르죠? 여기 달라요. 왜? 보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결과를 보시면 요 B값은 같아요. 그리고 RGO 값은 같아요. 그런데 SE 값을 보시면 여기 SE 값이 두 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셋째 자리 했을 때 002, 002, 00이었는데 여기 보면 0137, 006, 0199, 010 완전히 다르죠. 그럼 당연히 뭐냐? T 값도 당연히 달라져요. T 값도 당연히 달라져요. T가 다르면 뭐도 달라지냐? P-밸류도 달라집니다. P-밸류 달라져요. 왜냐하면 SE분의 B가 T예요. SE분의 B가 T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회귀분석, 등분산 가정 회귀분석을 했을 때 B값은 하고 이분산 회귀분석을 했을 때 B값은 같아요. 당연히 분자는 같죠. 하지만 뭐가 달라져요? SE 값이 다르잖아요. SE 값이 다르니까 뭐가 되느냐? 이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시면 SE 값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보다 여기 2분산이었을 때의 SE 값이 좀 더 큽니다. 이게 더 커요. SE 값이 크기 때문에 분모가 일반 회계 분석보다 2분산 회계 분석일 때 얘가 더 커요. 그럼 당연히 T 값이 더 작겠죠. T가 작아요. T가 커야 P-밸류가 작아지니까 P-밸류는 2분산 회계 분석이 훨씬 더 크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제가 만든 매크로들 다별량 정규성,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의 잔차 분석, 모형 적합도 검정, 그 다음에 이분산 회귀 분석.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 매크로를 제가 이걸 올렸는지 뭐였는지. 결과는 같죠? 결과는 같아요. 근데 옵션을 제가 비슷하게 준 것 같은데 삭제했는지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이렇게 매크로까지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갑자기 라이브를 켜서 이제 어제 라이브 공지가 나갔죠. 어제 라이브가 공지가 나가서 오늘 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만든 칼큘레이터 계산기 매크로 6개와 6개,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었던 다별량 정규성,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의 모형 적합동 잔차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잔차 검정, 회귀 분석 잔차 검정, 그 다음에 이분산 회귀 분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29버전에는 컴포넌트 플러스 레지듀얼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잔차 분석하는 건데요. 이게 SPSS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몇 가지 메뉴에 보시면 SPSS에서 요거 말고 어디 있더라? 플러스자가 만든 여기 이런 식으로 코리안 플러스처럼 이런 쪽에 가면은 이제 SPSS 한국 코리아에서 데이터 솔루션에서 만든 이런 메뉴들도 있어요. 메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29버전인 경우에는 확장해 가시면 이게 메뉴가
아웃풋에서 봤을 때하고 SPS에서 봤을 때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확장 메뉴에 가면 여기 확장 허브라는 게 있어요. 확장 허브. 옛날 버전에서 하면 이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최신 버전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확장 허브에 가면 이렇게 SPS에서 만든 SPS 공식적으로 지원 이제 메뉴 탑되지 않은 그런 메뉴들이 이렇게 매크로들이 있어요. 이런 매크로들이.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SPSS 본사에서 보장하는 매크로들이니까 혹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거 받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까지 됩니다. 설치까지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뭐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제가 만든 SPSS 매크로들 설치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 각각이 언제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각각의 레퍼런스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좌는 이제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 계신 분은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다음 주에 할 거 제가 잠깐 뭐 보여드리면 기존에 있었던 것이 이제 여기까지 매크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요거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이 요거 하고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가된 거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EQ5나 힌트 A, 대사증후군 판정, 심각도 점수, 그 다음에 프리미엄 리스크 스코어, CVD10 칼큘레이터, 뒤에 철자가 잘렸네요. AS CVD10 칼큘레이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누르시면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1시간 벌써 1시간 반이 됐네요. 1시간 반 동안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 이번 주 목요일은 제가 이제 외부 강의가 있어서 라이브로 못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만든 이제 엑셀 매크로 이지프로스태틱 엑셀 매크로 사용 방법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 화요일에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이제 기존에 계속 이어서 통계 분석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